안녕하세요. 범죄사약 배상훈입니다. 오늘은 제3장 고전주의 범죄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주의 범죄학은 말 그대로 범죄학의 어, 원류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범죄학의 가장 최앞에 서 있으면서 그 틀을 만들어냈던 그런 범죄학의 한 분류 아니면 한 어떤 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전주의 범죄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먼저 알아둬야 될 사람은 베카리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으로 체사레 보네사나 마르체세 데 베카리아, 길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베카리아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1738년부터 1794년 1700년도 중반부터 후반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일종의 자유의지에 의한 합리적 쾌락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카리아의 고전주의 범죄학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자유의지.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기회에 따라서 선택을 한다. 그 선택이 범죄를 하는 선택이면은 그 범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 계산에 의해서 된 것이다. 그러면 반대로 그 선택을 못하게 하면 범죄를 안 하지 않느냐, 안 하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억제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베카리아의 고전주의 범죄학의 기본적인 것은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진 합리적인 동물이다. 그래서 비용과 이득을 합리적 계산에 기초해서 할 수 있는 인간 선택이라고 하는 단순한 모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걸 뭐 굳이 설명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이 거기에 들어갈 비용과 이득을 머릿속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죠. 범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베카리아의 주장은 형벌은 그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해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일종의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뒤쪽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이전에 우리가 뭐 고대 시대라든가 이런데 왕이 마음대로 아니면 귀족이 마음대로 빵 하나 훔쳤다고 사형 이렇게 돼. 이거는 온당치 않다. 형벌이란 걸 줄 때도 그 형벌은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이것이 바로 범죄가 억제될 수 있는 기제다. 왜냐하면 빵 하나 훔쳤는데 사형 그러면은 사람이 그걸 따르겠습니까? 빵 하나 훔쳤으면은 빵 하나 훔쳐갖고 그러면 그냥 징역 1년 아니 그러니까 징역 1개월 아니면 징역 한 10일 이렇게 하면 그 정도 하면 그래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범죄가 억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베카레의 형벌론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이후에 상당히 큰 근대 형사사법 체계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전주의 범죄학은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형사사법 정책의 억제 효과에 대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자유로운 선택을 한다. 범죄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이 자유로운 선택을 하니까 그러면 비용을 높이면은 이득보다 비용을 높이면은 범죄를 안 할 거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억제 효과죠. 그런 여러 다양한 이론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 그걸 또 찾으려고 하는 것, 억제 효과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그러면은 어떤 범죄자가 어떤 삶을 일상생활을 하다가
범죄의 기회가 있으면은 범죄를 하더라. 예를 들면은 어떤 도둑놈이 길을 지나가다가 문이 열려 있어. 그러면 들어가서 훔쳐. 그러면은 기회를 문을 잠궈 놓고 보안을 잘 해 놓으면은 범죄가 줄어들지 않겠냐. 이것도 이제 기회와 일상생활에 대한 거죠. 즉 말하자면 이런 거죠. 모든 인간은 다 범죄를 할 수 있다. 고전주의 범죄학에서는 그겁니다. 단 첫 번째 분야에서는 그 비용과 이득을 생각할 때 내가 범죄를 하다가 잡혀갖고 전과자가 되는 큰 비용, 손해를 감수해야 되지 않나요? 그 작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인간은 범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지나가다가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어. 아니면 10,000원짜리가 이렇게 저기 있어. 그러면 이제 쓱 가져올라. 그러니까 만약에 그 10,000원짜리가 뭐에 뒤집어 씌어 있거나 아니면 뭔가 금고 속에 잔뜩 못 가져가게 돼 있어. 그럼 기회가 없는 거죠. 즉 그거 그러면 범죄 기회가 제한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 번째 기회 제한에 대한 이론. 세 번째는 그런 범죄자가 어떤 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비용과 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제는 좀 디테일하게 계산의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본주의 범죄학의 하부 그러니까 구체적인 세 가지 흐름이 되겠죠. 자, 본주의 범죄학의 배경은 그럼 베카리가 태어난 1738년 뭐 대충 그 정도 이전에 한 500년 전쯤부터 그 이전부터 한 1200년 뭐 1300년 그때쯤부터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1장에서 이론과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했었던 부분이죠. 이론에 대해서 초자연적인 접근, 범죄에 대한 초자연적인 접근이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악보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 자연적인 그 경향성을 신앙의 눈을 통해 관찰함으로써 드러나는 신이 부여한 내처럴로 자연법이 존재한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섭리에 따르는 어떤 것.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람들은 신의 섭리에 따라 살면 착하게 잘 살 수 있다. 그러면 그의 따르면 범죄는 뭐냐? 범죄는 신의 섭리를 따르지 않는 거죠. 즉 신의 섭리를 만들어 놓은 자연의 여러 가지 법칙들을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장 그리고 초자연적인 주장에 따르면 죄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유럽 형사사법의 토대가 되는 초자연적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는 죄악이에요. 종교적 죄악이에요. 그래서 그 종교적 죄악을 범한 자들은 잔혹하게 고문을 해도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뉘우치게 만들어야 되니까 도덕적 권위를 주장하게 되는 거고 국가의 그런 잔혹한 형벌이란 건 결국은 신을 대신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범죄에 대한 초자연적 접근, 그러니까 일장에서 한 것처럼 그것, 종교적인 권위, 종교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죄를 진 자에 대해서 아주 잔혹한 고문이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런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그 다음 시대에는 여러분 많이 아시는 것처럼 계몽주의가 나왔죠. 즉 사회 계약 사상이 나왔습니다. 즉 토마스 홉스, 로크, 몽테스키에 같은 사람들이 계몽주의자들이 어떤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주장에서 그것은 말도 안 된다. 결국은 자연주의적, 즉 신이 존재하지 않고 자연 물리적인 법칙으로 대체하는. 그러니까 그러면
신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사람들끼리 무한 경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로 가정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끼리 막 자기 이익만 추구하다 보니까 투쟁이 생기죠. 그거를 홉스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주장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즉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막 싸우다 보면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죠. 인간은 서로 막 동시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싸우면 우리 다 같이 죽으니까 그러면 좀 덜 싸우자.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을 포기하자. 그래서 일종의 사회 계약을 맺습니다. 이것을 계몽주의자들의 사회 계약론, 토마스 홉스의 사회 계약론이죠. 일종의 평화 조약이죠. 그런데 평화 조약만 맺으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 공동체를 위해하는, 말하자면 막 이 우리나라의 지금 사이비 종교라든가 아니면 막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누가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 사람들의 다수의 사람들의 공동체적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제3의 존재가 필요했죠. 그걸 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계약에 동의한 사람들이 그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게 물리적 행사력을 부여하는 데 동의하는 것. 이게 이제 사회 계약론 하에서의 국가의 역할이 되죠.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형태가 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로크나 몽테스키에, 볼테르, 루소 같은 사회 계약 철학자, 계몽주의적 철학자들은 대부분 이 홉스의 여기에 근거하는 겁니다. 즉 자연적 물리적인 어떤 기초, 그리고 합리적인 기초에 따라서 범죄를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적 약속을 대행하는 물리력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범죄와 형벌을 설명할 때 신의 섭리, 신에 의해서 어떤 엄청난 고문이거나 물리력이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약속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자연주의적 접근을 취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회계약론입니다. 이런 어떤 배경 하에서 체사레 베카리아는 기본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이 사회계약론 그리고 계몽주의자들의 자연주의적 사상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범죄와 형벌에 대한 자연주의적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합리주의적 사회계약 사상이 체사레 베카리아의 고전주의 범죄학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는 1763년도에 범죄와 형벌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당시의 형사사법 관행들, 아까 말했습니다. 봉건 영주가 마음대로 고문하고 때리고 이 빵 하나 훔쳤는 데서 갖다 죽이고 이런 형사사법의 잘못된 관행을 개혁하기 위해서, 논리적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개혁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그는 순전히 아주 사적인 복수로서의 사법적인 퍼스널 저스티스를 혹독하고 야만적인 형벌에 반대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공정하게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체사레 베카리아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가 주장한 8가지 베카리아의 사상에 대해, 고전주의 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베카리아는 첫 번째로 입법자의 역할을 중요시하게 됩니다. 입법자 역할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법이 있고 거기에 대한 형벌을 규정해야 된다. 즉 도둑질했으면 징역 몇 년, 이렇게 범죄와 각 범죄에 대한 특정한 형벌을 규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때는 당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왕이 마음대로, 봉건 영주가 마음대로 형벌도 정하고 죄도 정하는 거예요. 즉 아니 이 사람은 죄를 지지 않았는데 너 죄 졌어 라고 지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법을 통해서 범죄와 거기에 따른 형벌이 규정되어야 된다는 게 베카리아의 사상입니다. 두 번째, 판사는 뭐냐? 판사는 유죄 여부를 판결하는 겁니다. 즉 그가 유죄인지 그가 무죄인지, 그리고 그것이 유죄고 무죄면은 당연히 형량은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판사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거죠. 이전에는 판사가 마음대로, 사실 우리도 지금도 마음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만은 그래도 뭐 대법원 양형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배심원제 같은 걸 통해서 판사의 재량권이 많이 제한되어 있지만 법적으로 당시에는 안 그랬단 말이야. 그 다음에 범죄의 심각성은 사회에 끼친 해악의 양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즉 범죄자가 어떤 의도를 가졌건 무관하게 범죄의 심각성이라는 것은 그가 끼친 사회에 끼친 해악의 양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으면, 과거에는 범죄자의 의도가 를 알아내려고 고문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결과만 그 사람이 살인을 했으면 살인인 거고, 물론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이 백가리에 있는 주장은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형벌의 목적은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억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는 공동체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동체에 대한 어떤 거기 때문에 형벌의 혹독성이 억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만 초과하는 것,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건 부당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빵을 하나 훔쳤는데 사형, 빵을 하나 훔쳤는데 징역 10년, 이것은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럼 빵을 하나 훔쳤으면은 거기에 따른 작은 형벌, 아니면 큰 집을 불태우거나 막 사람을 막 죽였으면 거기는 종신형, 사형, 이렇게, 사형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요. 여섯 번째는 과도한 엄격성은 범죄를 억제하는 데 실패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걸 증가시킨다는 게 베카리의 사상입니다. 즉 너무나도 엄격하면은 사람들은 무서워하지 않고 뭘 한다는 겁니다. 이미 도망간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빵을 하나 훔쳤는데 징역 10년. 그러면은 사람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범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몰래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형벌은 신속해야 된다. 그렇죠? 형벌이 신속하지 않고 계속 느릿느릿하면은 그동안 계속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런 건 아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벌은 확실해야 된다는 거. 즉, 이 범죄를 도둑질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걸, 처벌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도둑질을 했는데 처벌받고 어떤 사람은 처벌받지 않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백가리의 기본적인 8가지 사상이고, 그 외에 거기에 부차되어 있는 그 외의 백가리의 사상은 법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그 의도와 목적을 지지하도록 공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되게 당연한 말을 백가리아는 1700년대에 한 거예요. 지금도 300년 전께.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단히 백가리의 사상이 굉장히 상당히 선각자였다 생각을 하겠죠. 두 번째, 고문과 은밀한 기소는 폐지. 당연히 그 뒤에도 고문은 많이 있었지만은 백가리아는 고문, 그리고 은밀한 기소, 공개적인 기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죄를 졌다 하더라도. 사형제를 폐지하고 구금형으로 대체해야 된다. 그리고 인간적인 교도소, 그리고 법 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백가리아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사람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미래적인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형벌이 폭력행위가 되지 않으려면 본질적으로 공적이어야 되고 사적인 폭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신속하며 필연적이고, 반드시 어떤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끔 주어진 상황의 가장 최소의 것, 최대가 아니라, 그리고 범죄의 비례, 아까 그 법률로서 이미 써 있어야 된다는 것,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백가리아의 사상입니다. 사실 이 백가리아의 사상은 1700년도쯤에 이제 그때 주장을 했는데, 상당히 좋은 얘기야 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걸 많이 했지만, 실제로 백가리아의 사상은 1800년 넘어서부터 이런 접근은 모든 형사사고의 토대가 됐지만은, 실제로 맞아, 그게 맞는데 정도까지만 알았지, 그 뒤에는 이제 범죄하게 된 다른 주장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심리결정론, 유전결정론, 생물학적 결정론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1968년도에 고전주의 범죄학이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거는 68년에 깁스라는 사람이 연구를 시작하는 건데, 실제로 백가리아의 그 많은 주장을 이
희한하게도 그 이전에는 경험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대단히 지당하신 말씀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아니 굳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한번 경험적으로 실제로,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국가의 어떤 형벌이라든가 이런 범죄라든가 이런 것이 통계적으로 기록되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1950년 60년 넘어서부터 국가의 행정행위가 다 기록되고 그러면서, 컴퓨터도 이제 앞으로 쓰게 되면서, 물론 68년에 쓴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전산화가 이루어지면서 깁스라는 사람이 68년도에 실제로 베카리아의 이론을 검증해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깁스의 연구입니다. 깁스라는 사람의 연구죠. 깁스라는 사람은 베카리아의 형벌의 확실성과 형벌의 엄중성, 엄격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깁스의 연구 중에 국립교도소에 수감된 숫자와, 그러니까 확실성을 어떻게 따지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 이게 범죄 형벌의 확실성이죠. 그러려고 하면은 지금 교도소에 수감된 숫자와 그 전에 경찰에 범죄가 보고된 숫자를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게 딱 1이면은 이건 확실한 거죠. 근데 0.4, 0.5면은 안 되고 1이 넘어갈 수는 없겠죠. 확실성으로 따질 수 있는 거고, 엄중성 또는 엄격성이라고 하면 그 해년도에 해당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교도소에 복역해야 될 평균 구금 월수. 그러니까 구금 월수가, 그러니까 10년이면 120개월이잖아요. 120개월이면은 아주 엄격한 거고, 상대적으로 한 20개월이면 엄격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따져 보니까, 이런 어떤 기본적으로 그런 지표에 따라 따져 보니까 깁스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구금의 확실성과 엄중성, 엄격성으로 범죄는 억제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연구가 된 건데, 물론 이 깁스의 연구에 대해서, 이런 깁스 연구를 시작으로 그 뒤에 69년도에 티틀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카리아의 그 주장을 FBI의 UCR, FBI가 또 미국의 FBI가 유니폼 크라임 리포트라고 하는 표준 통일된 범죄 보고서라는 것 속에 인덱스 어펜서, 지표 범죄를 대상으로 거기에 있는 걸 통해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깁스하고 똑같이 확실성이 높아지면 범죄 감소는 관련이 있다라고. 즉 사람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확실히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범죄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데 엄중성, 엄격성은 좀 다르다. 살인을 제외하고 다른 범죄의 경우는 오히려 엄중성이 증가하면 범죄가 오히려 증가하더라. 즉 이런 거죠. 티틀의 연구의 결론은 이겁니다. 구금의 확실성, 확실히 범죄를 저지르면 잡힌다라는 것, 이걸 알게 되면 범죄는 줄어들겠죠. 그런데 엄중성은 다른 조건, 즉 확실히 잡힌다는 것을 인시할 때만 범죄가 억제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베카리아의 연구를, 그러니까 베카리아가 그냥 주장만 했던 거를 이 1960년대 학자들이 이제 하나씩 검증하면서 틀리고 맞고 이게 이제 좀 더 분화해 가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치리코스와 왈도라고 하는 사람이 70년도에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은 다른 것보다는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경찰의 기록이라는 게 부실하다. 왜냐하면 사실 생각해보자. 경찰이 아주 치밀하게 여러 가지 어떤 범죄를 다 기록하게 되면은 어쨌든 범죄율은 높아지겠죠.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100건이 발생했는데 실제로는 50건밖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럼 50건의 분모잖아요. 분모. 그러니까 분모가 작아지면 당연히 처벌률도 높고 형량도 높아지죠. 근데 일일이 자잘한 것까지 다 기록하면 어떻습니까? 분모가 커지죠. 그러니까 범죄율이 낮아지고 어떻게 보면 구금의 확률이 높아지는,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치리코스와 왈도는 조금 엉뚱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인 생각을 한 거죠.
뭐냐면 공식적인 경찰이 얼마나, 즉 사법당국이 얼마나 공식적인 기록을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의 경찰도 모든 범죄를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편차가 많으면 사실은 어디에 기준을 삼아야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죠. 모든 범죄 사건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게 된다면 경찰이 범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처벌의 확실성은 낮아지는 거죠. 그죠?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트리코스와 왈도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좀 본류적인 연구라기보다는 좀 곁가지지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글레이저와 자이글러라는 사람이 1974년도에 깁스의 결론에 이의를 제기하게 됩니다. 68년도에 이뤄졌죠. 예를 들면 사형제도와 관련된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해 이런 거잖아요. 사형이라는 것이 살인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가 그러니까 어떻겠냐. 여러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너 살인하면 사형이야 라고 하면 살인을 안 할까요? 아닐걸요. 반대일걸요. 그러니까 살인을 하든 범죄자들은 그거 관련 없이 살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레이저와 자이글러라는 학자는 사형 제도를 실시하는 미국의 주와 사형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주의 처벌의 엄격성, 형벌의 엄격성은 다르다. 그걸 단순하게 같이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일반적으로 구금 형량이 낮을수록 살인 범죄율은 높고 높을수록 살인 범죄율이 낮다는 거는 맞다. 근데 사형 제도가 거기에 들어가면은 결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형이라는 것이 사형 제도가 없다는 전자에서는 형량의 비례성이 맞지만 형량이 높아지면 낮아지면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사형 제도가 있는 데에서는 그거는 좀 다르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글레이저와 자이글러라는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이건 지금 고전지 베카리아의 주장, 이제 합리적이고 자유적인 의지를 가진 사람이 범죄를 할 때, 이건 형량이 높은데 안 할 거야. 형량이 낮은데 할 거야. 라고 하는 자유의지에 대한 범죄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베카리아의 주장을 그 이후에 1960년대, 70년대 학자들이 재검증하면서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다 설명이 달라지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이런 연구를 해다가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거를 억제라고 하는 걸로 합니다. 즉 억제. 그러니까 왜 고전주의 범죄학이 한참 뒤에 베카리아 이후에 한참 3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또 부각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어쨌든 범죄를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범죄를 하는 사람들을 못하게 줄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억제. 그래서 범죄 예방 정책은 억제 정책이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크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과정에서 이런 억제 연구를 하게 된 거죠. 이런 억제 연구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걸 내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퀴즈로 내줄 거예요. 1990년도에 셔먼이라는 학자가 1990년도에 초기 억제의 쇠퇴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여러분은 음주운전을 안 하시겠지만 음주운전 하면은 징역 10년 아니면 징역, 그러니까 윤창호법 같은 형태로 딱 하면은, 그러니까 그게 딱 발표가 되면 음주운전을 딱 멈칫해요. 그러니까 억제가 있는 거죠. 억제. 근데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조금씩 하죠. 즉 잠재적 그 범죄자가 음주운전을 범죄자라고 하고 범죄자가 시행착오를 통해
단속이 개시되었을 때 체포의 확실성에 대한 과대평가를 했다는 점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하면 다 잡아드립니다 라고 해서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저기 단속 차량이 쭉쭉쭉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당황해 갖고, 아니면 이걸 이제 처음에는 이제 딱 거기 억제가 되는데, 조금 지나면 피해갈 방법이 좀 있죠. 그죠? 피해. 그러니까 그때는 음주운전을 하고 피해갈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초기 억제의 쇠퇴. 첫 번째. 퀴즈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자녀적 억제라고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조금 오래 가겠죠. 즉 다시 범죄를 저질러도 안전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정책이 확 되면 억제가 됩니다. 억제가 착 되죠. 근데 조금씩 빠져나갈 방법을 하는지만 갑자기 이게 뚝 떨어지지 않죠. 천천히 가서 한참 뒤에서까지 이제 머릿속에 남아갖고 음주운전하면 걸릴 텐데 막 이렇게. 이걸 자녀적 억제라고 합니다. 자, 퀴즈 첫 번째입니다. 초기 억제의 쇠퇴와 자녀적 억제에 대해서 설명해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퀴즈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인간의 행동의 뭐라고 합니까?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이제 문제제기하는 겁니다. 내기는. 분명히 정책을 세우면은 분명히 억제가 되는데, 억제가 되긴 되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조금 지나면 빠져나갈 생각을 하죠. 그리고 빠져나갈 생각을 조금 오래 합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특성이죠. 그래서 정책의 억제 효과는 어쨌든 단순한 어떤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그 개개인한테 인지된, 지각된 억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객관적인 억제와 객관적인 어떤 차단 되는 어떤 요소와 지각된 억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 적용이 되는 건 뭐냐? 그렇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이나 범죄를 안 하게 되는 어떤 이유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걸 알았을 때는 안 하게 되는데, 형량을 높이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음주운전하면 징역 5년에서 징역 10년으로 간다고 해서 음주운전 안 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즉 형량이 높아져도 할 사람은 하는 거고 안 할 사람은 안 하는 거죠. 대신에 형량이 아무리 낮아도 반드시 처벌한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는 음주운전을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형벌의 확실성과 형벌의 엄중성 중에서 정책 담당자가 뭘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한 거를 이 내긴이라는 사람이 정책의 억제 효과로 연구를 한 거예요. 이거는 범죄 예방 정책을 수립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이 합리적 선택을 한다. 그런데 그 합리적 선택을 하면서도 뭐에 더 초점을 둬서 합리적 선택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겁니다. 객관적인 이 위험을 인지하는 잠재적 범죄자의 어떤 지각 사이에서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인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음주운전을 할 사람 둘, 잠재적인 두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걸 잡힐 것 같은 위험을 더 많이 인지해 갖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음주운전을 해서 단속 경찰 어떻게 하면 피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즉 이런 거는 매우 상황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상황 의존적.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긴의 두 번째 연구와 연결되고요. 어쨌든 내긴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앞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확실성은 엄격성보다 더
인간을 그 행동을 못하게 하는 억제인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이런 억제라고 하는 건 범행의 법 영역 바깥에까지 포괄해서 억제 이론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형벌이 있기 때문에 범죄를 안 하는 것도 분명히 그런 요인도 있죠. 형벌 요인도 있죠. 그런데 욕을 먹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음주운전하면 신상을 다 공개해버려. 그건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처벌은 아니죠. 그죠? 어디 가두나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엄청 부담이 돼요. 그렇죠? 오히려 차라리 그 처벌받는 게 낫지 평생 이게 가잖아요. 즉, 범행의 이런 어떤 법 영역 바깥에서 인간의 행동을 억제하는 요인도 분명히 다른 게 존재한다. 이것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네 개의 주장 중에 또 하나는, 이런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이전의 경험이 이 억제 지각, 혹은 위험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 즉, 이전에 한번 단속됐던 사람은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으니까 뭘 하냐면, 나는 빠져나갈 수 있어 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기죠? 되게 비논리적이에요. 이거는 이제 포거스키와 피케로라는 사람이 2003년도에 재설정 효과, 리셋이라고 해요. 리셋 이펙트라고 해요. 리셋 아시죠? 리셋? 다시 껐다 켜는 거? 리셋 효과라는 걸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은 로또를 안 사시죠? 로또라는 거. 로또가 800만 분의 1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799만 9,999명이 다 꽝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800만 명 발변죄예요. 그럼 여러분이 당첨됩니까? 당첨 안 되죠. 이게 웃기는 거는 1번부터 쭉 했다고 해서 다 까지는 게 아니라 다시 그 확률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내가 이전에 한 번 단속이 됐었어. 그러면은 요번에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단속이 되죠. 단속될 확률이 100분의 1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앞에서 당선됐으면은 단속이 됐기 때문에 뒤에는 안 될 거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지만, 아니에요. 단속이 돼요. 확률은 똑같아요. 그거를 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형벌의 확실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는 리세팅 리펙트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말하자면 빈번하게, 근데 이 재설정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사실상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낮은, 즉 말하자면 가끔 하는 사람한테는, 범죄자에게는 이 재설정 효과가 나타나죠. 왜 그렇습니까? 요번에 걸렸으니까 다음에 안 걸린다고 하는데, 반대로 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왜? 자기가 알죠. 똑같이 확률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다시 한번 하는 거죠. 자, 퀴즈 두 번째입니다. 리세팅 효과가 뭔지 교과서에서 한번 충실히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다시 한번 이거를 퀴즈 두 번째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범죄 예방 정책을 수립해서 그 정책에 따라서 저걸 하는 겁니다. 인간을 어떻게 보면 범죄를 줄이게끔 막 해도 사람은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합리적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합리적 선택에 좀 비합리적 선택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사상의 기본적인 것은 베카리아의 주장이죠. 인간은 합리적 선택을 한다. 그렇지만 가끔 비합리적 선택도 한다. 이게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부분에서 사실 많은 이 형사 범죄 예방 정책에서 경찰관 수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관 수가
많으면 범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반대일 수도 있죠. 워낙 그 지역은 범죄가 많기 때문에 워낙 범죄 경찰 수가 많아. 그러니까 그렇게 돼. 그러니까 사실은 경찰관 수가 많다고 범죄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정치인들은 그렇게 보고 싶어 하죠. 나중에 한번 경찰관 수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같은 맥락에서 사형 제도가 있다고 해서 살인 범죄율이 떨어집니까? 아니, 또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건 또 뒤에 다시 말씀드리고. 자, 베카리의 주장에 관련된 고전주의 모형은 다시 정리하자면, 범죄자는 범행에 비용과 이득을 합리적으로 계산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잠재적 범죄자는 합리적 계산에 의해서 머릿속으로 어쨌든 계산을 해서 범행 기회를 포착해서 그 상황에 맞게 범행 기회를 포착해서 환경에 따라서 뭘 하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 선택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고전주의 모형은 합리적 선택 모형이죠. 그걸 또 하나에서는 기회 이론이라고 합니다. 즉, 잠재적 범죄자가 합리적인 잠재적 범죄자에게 범행 기회를 제공하는 상황에 초점을 맞출 때 그것을 opportunity theory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범죄를 할 어떤 동기를 가진 범죄자는 이미 범죄할 생각이 있어요. 그냥 도로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가 문이 열렸네? 그럼 도둑질하고. 경찰이 없네? 도둑질하고. 그리고 내가 좀 위험해도 이만한 물방울 다이아가 있네? 그럼 도둑질하고. 이게 이제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상황 판단을 합리적으로 해서 비용과 이득을 통해서 기회를 선택해서 합리적 선택을 통해서 뭔가를 얻는, 이게 기회 이론입니다. 합리적 선택 이론이면서 기회 이론인 거죠. 합리적 선택을 하는 기회 이론인 거죠. 그래서 합리적 선택 이론은 사실은 이미 그 이전에 베카레의 이론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범죄를 안 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범죄를 예를 들면 안 하게 하는데 형벌을 통해서, 형량이 높으면 안 할 것이고 형량이 낮으면 할 것이고 그리고 확실히 처벌되면 할 것이고, 이런 것들하고는 다르게 합리적 선택 이론은 그 상황하에서 이 범인이 범죄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게 상황적 범죄 예방인 거죠. 그래서 합리적 선택 이론의 기본적 원칙은 뭐냐면, 범죄자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범죄를 해서 이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자의 합리성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비용과 이득을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연루된 위험과 불확실성을 따져봤을 때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사결정은 범죄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게 상황적 범죄 이론 또는 상황적 범죄 예방, 이것의 전제는 기회 이론, 합리적 선택의 기회 이론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보시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보실 것은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입니다. 이건 뭐냐면 세프티드라고 하죠. 환경 설계. 여러분이 이제 그 어두운 골목에 밝은 전봇대인 형광등, 가로등을 두고, 그리고 CCTV를 많이 달고, 그런 건 뭡니까?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범인이 범행을 할 능력, 의지를 가지고 있는 범인이 가다가 여기 내가 범행을 하려면 안 되지. 왜냐면 지금 내가 CCTV 찍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환경 설계를 통해서 범죄 예방을 한, 이걸 세프티드라고 합니다. CPTED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범죄자한테 합리적 선택을 하게 하는 겁니다. 너 지금 범죄하면 잡혀, 비용이 많이 들어, 전과자가 돼, 지금 하지 마.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무슨 한계점이냐면 이 범인은 애초에 범죄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할 생각을 아예 줄이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여기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지 않으면 어디? 딴 데 가겠죠. 이게 범죄가 전이가 되는 겁니다. 즉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의 근본적인 한계점은 이겁니다. 전체 범죄는 똑같아지는 거예요. 단지 여기서 안 할 뿐이죠. 그러니까 서울시 서초구에서 안 하는데 서울시 강북구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여기서 못하게 하는 거죠. 이런 한계가 있지만 또 하나는 합리적 선택이라는 게 사실은 의미가 있나? 왜? 요즘 범죄자들은 마약도 하고 정신적으로 사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합리적 선택할 수가 있어? 아니, 그건 합리적 선택이라는 게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알코올 중독인 사람이라든가 약물하는 사람이 합리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닌데?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합리적 선택 이론의 한계점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이론이죠. 뭐냐면 이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희한하게도 미국 같은 경우 젊은 사람, 남성, 미혼자 이런 사람이 노인, 여성, 기혼자들보다 범죄 피해가 훨씬 더 높아요. 왜 그럴까 했더니 대부분의 미국의 범죄는 거리에서 총 맞아 죽거나 아니면 뭐 클럽에서 놀다가 서로 싸움에다가 죽거나 이런 거예요. 이게 뭐죠? 활동력이 높은 사람은 그만큼 그 범죄 활동에 노출될 확률도 높고 범죄자가 될 확률도 높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상활동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걸 인습적 활동 이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루틴 데일리 액티비티스라고 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힌델랑과 그의 동료들이 주장한 바입니다. 일상활동에서 활동이 많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범죄 활동도 많아지고 범죄 피해 활동도 많아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일상활동이랍니다. 그럴듯해 보이지 않으세요? 코엔과 펠슨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범죄를 많이 당하는 이유는 워낙 많은 활동량이 있으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예전에는 여성들이, 이거 여성들이 집에만 이렇게 있으면은 실제로 외부 세계의 범죄를 안 당하죠. 대신 가정폭력을 당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반대입니다. 그런 어떤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많이 범죄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되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가정폭력보다는 바깥에 나가서 싸움하다가 맞고 뭐 터지고 막 이런 피해를 당하는 거고, 여성은 바깥에서의 피해보다는 안에서의 가정폭력이나 아니면 뭐 이런 성폭력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코엔과 펠슨은 집단별 범죄 피해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해서 일상생활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럼 거꾸로죠. 범죄자들은 그 범죄가 될 만한 어떤 공간에 가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죠? 합리적인 선택이죠. 범죄자 입장에서. 그러면 범죄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범죄가 될 만한 곳에 더 많은 경찰력을 집중시키고 그 범죄가 될 만한 공간이나 어떤 거에 사람을 못 가게 막으면 범죄가 줄어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일상활동 이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고전적인 어떤 그 범죄학 이론에서 억제 효과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앞서 말씀드린 일상생활 이론도 했고, 또 앞에 얘기한 이 환경적 합리적 선택에는 기회 이론,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이론을 얘기를 했어요. 베카리아가 많이 주목받았던 것은 어떻게 보면 현대의 어떤 범죄 예방 정책에 많은 영감들을, 인스피레이션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본격적으로 오프라인 수업 들어가서 좀 더 이런 얘기를 더 같이 얘기를 하면서 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메일로 보내드린 게 있죠. 꿀가당에 이수정 교수와 제가 나온 범죄 심리편 메일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그 메일 받으신 거에서 전체를 다 보시고 간략하게 그 내용을 요약해 주세요. 뭐 길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당히 좀 잘 만든 범죄 심리 편이라서 그걸 보시고 한번 좀 내용을 요약하시면서 이게 퀴즈 세 번째입니다. 자, 퀴즈 1, 퀴즈 2, 퀴즈 3
꿀가당 범죄심리편을 보고 여러분 요약해 놓은 거.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으로서 2주는 이제 그러니까 요 동영상 지금 보신 거 하나, 꿀가당의 범죄심리편 보시면은 2주 수업은 마무리되는 거고, 자, 3주 수업으로 가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